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의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7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나그네 시민권 시리즈 강론 두 번째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국이라고는 그냥 축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배구, 농구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축구만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민우가 뭐 하루 종일 축구라며 24시간 축구라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입시생 때 77년도에 제 기억에 77년인데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를 MBC 방송에서 해줬어요. 그 1시간으로 편집해가지고 짧게. 근데 축구가 너무 현란해가지고 야, 저는 빨리 돌리는구나, 이것들이. 너무 빠른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것들이 빨리 돌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빨리 달렸는데 그 즈음에 독일 국가대표 선수가 이랬습니다. 사진 1번. 이게 1980년도 국가대표 선수예요.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누군지. 이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요거는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필드에서 뛰는 골키퍼 빼놓고 축구 선수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 음바페 하나만 알아보시겠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뭐가 다릅니까? 80년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백인입니다. 그때는 분데스리가에 흑인 선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있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필드에서 뛰는 선수 10명이 죄다 다 흑인입니다. 저 골키퍼는 요리스라고, 걔는 백인이에요. 손흥민과 같이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골키퍼, 걔만 백인이고 주전 선수 10명이 다 흑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리우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리우라 그러니까 방시성 가진 리우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는, 그게 아니라 방리우는 불어고 한 지역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통 명사인데 거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이민 온, 주로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 외곽의 지역입니다. 이 방리우 주민들이 몇 년도에 이제 큰 아이 2명, 17살, 15살짜리 아이가 절도범으로 오해받고 도망치다가 변전소 담 넘어 들어가다가 감전사 해가지고 감전사를 했는데 그걸
절도 용의자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경찰과 내무부에서 뒤집어 씌우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폭동 비슷하게 일어났고 수많은 자동차가 불태워졌고 많이 부상당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부모들이 아니면 부모의 부모가 프랑스에 이민 와서 산 사람이겠죠. 그래서 2세나 3세 아니면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운동을 잘해서 저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범죄, 교육 기회 없고 어떤 그 직업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고 살고 그래서 우범지역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우리와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유럽은 이민자들과 이주민들과 난민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짧게나마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동서 갈등이라는 게 있었죠.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 말고 동서 갈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권인 서방과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방, 소련과 동유럽,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 흩어져 있는 몇 개 나라가 있죠. 이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갈등을 동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서쪽은 자본주의권이고 동쪽은 사회주의권이었죠. 그런데 아주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냉전이 극한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전쟁을 하네, 뭐 별소리 다 했잖아요. 리건 때 그렇게 갈등이 아주 첨예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은 80년대 말에 갑자기 동구권이 그러니까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그것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사회주의권이 갑자기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거 그 얘기는 또 기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과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구권은 소련을 비롯해서 이 동유럽의 나라들은 급속하게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오던 사회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서방처럼 완전히 자본, 개인 이게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동유럽이 그렇게 자본주의화 되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자본주의 일극 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부 차이나 이런 것이 계급 갈등 같은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약했던 이 소련과 동유럽 나라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이 부자가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누리던 사회 보장을 못 누리게 됐어요. 다 못 주는 겁니다. 그거를 나라에서 해주던 것을 우리 다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배영호 이거 특정인의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가족들이 처가의 식구들 얘기 단편적으로 들은 것만 해도 벌써 그렇습니다. 그 세대 분들이 점점 사회 보장해주던 액수를 줄이고 점점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난민과 이주민들의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90년대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일극 체제를 이룬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그럼 사회주의권이 무너졌으니까 더 잘 살게, 일극 체제가 됐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하다가 한쪽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일단 자본주의 세계는 1970년대부터 커다란 구조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는
안 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 뭐 신자유주의의 뭐 폐악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신자유주의가 뭐냐면은 아주 복잡하고 긴 얘기인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잔가지 다 잘라내고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뭐냐면은 경제적인 방임. 아무도 제도적으로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위기를 왜 맞았냐면은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복지제도 같은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그 사회가 유지되니까 그쪽으로 나갔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방임이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이전에는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최하층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기본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까지는 해왔어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었다고.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 같은 걸 다 바꿔가지고 그쪽을 지원해라 라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골간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방임과 정부의 역할은 기업 우호적인 역할을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벌어진 게 소위 세계화예요. 글로벌리제이션. 이건 여행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자본의 이동의 자유입니다. 자본이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고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사업하고 이게 아주 자유로워져. 국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또 신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좀 지루하죠. 지루한데 요것까지만 들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빈부 차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관여를 안 한다고. 정부가 복지제도를 점점 축소시키고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이 커졌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올라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겁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소위 불법 이민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그 이전에 다 남미의 나라들 쥐어짜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미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 이남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국경 넘어온다고요. 왜냐? 여기서 하루 일당 받는 게 거기서 한 달 받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소위 중하층 사람들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 뺐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혐오, 유럽은 그게 훨씬 더 심하죠. 이민자들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극도에 달했어요. 그래서 네오나치가 등장하고 아주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고 걔네들이 의회 의석을 얻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일자리를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빼앗아간다는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멍청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약속을 하는 놈한테 표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처음 강론을 시작하면서 시민권과 국적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강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옥 같은 강론 했으니까. 시민권과 국적, 시민권 시티즌십이고 국적은 내셔널리티. 시민권은
근대 이후로, 유럽 중심으로 보면 근대 이후로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나서 신분 계층이 다 없어지고, 신분이 없어지고, 계층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신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시민권이에요. 그게 시티즌십이에요. 국적은 그야말로 국적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민권은 이 서구에서도 시민권이 국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같이 사는데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라는 미친 작자가 들어온 다음에는 시민권이 있어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어도 시티즌십을 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국적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누려왔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진짜 가난한 분들한테 주는 혜택 있잖아요. 그 영주권자들 다 받았습니다. 영주권자들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어르신들이 시민권을 받지 않아도 그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싹 없어졌잖아요. 이제 영주권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안 줍니다. 영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셔널리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셔널리티가 없어, 국적이 없으면 시민의 권리조차도 박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한국은 어떠냐? 뭐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 다 뭐 당군의 자손, 단일민족 다 신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세기 말부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럽의 신나치 정당이 생기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점점 더 극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외국인 혐오하는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으로 정책을 자아 정체성을 바꿀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국적과 시민권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과 시민권. 제가 이 시리즈를 얘기하게 된 게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구절이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그런 그 내용의 얘기가. 그래서 지금 시민권 국적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거고 다음 주에 마무리 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읽었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쯤에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3대 약자가 있어요. 3대 약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 셋은 세트로 다녀요. 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이나 법이 나올 때 딱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세트로 등장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과부,
어느 사회나 있죠. 남편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고아도 있어요. 고아, 부모 죽으면 고아가 되는 거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죽으면은 부인은 과부가 되는 거고, 부모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 죽으면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과부와 고아가 있잖아요. 그는 전쟁을 해서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부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과부죠. 바이올로지컬한 과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과부예요.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과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주로 아빠가 나가서 죽고 그렇게 되면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럼 나그네는 뭐냐? 이 3대 약자 중에 나그네는 뭐냐면은, 보통 나그네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사는 사람, 장기 거주자, 그러니까 영주권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행하다가 딴 데로 가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와서 살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중에 또 대부분은 노예가 돼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노예 신분을 벗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그네가 전쟁 포로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장 많은 부분을 전쟁 포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인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듯이 왜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되냐면, 너희들도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라, 그 소리입니다.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니까. 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애가 귀한지 모르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결혼 안 해서 그랬다고, 애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 뭐 애가 있어야 꼭 애 귀한 줄 아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싫어요. 그래서 네가 에집트에서 노예였잖아, 니들도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해. 나그네가 아니었으면 뭐 나그네 막대해도 돼? 그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레위기 읽은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다 세트로 나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를 네 몸처럼 돌봐라, 억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명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억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억압이 있으니까 억압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억압했으니까.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있으니까 금지 명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의 명령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감수성,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돌봐도 되고 안 돌봐도 되고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편적인 에피소드들만 몇 개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그 사회가 돌봤는지는 실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래전 얘기고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봐도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분의 1, 그러니까 50편 정도가 약자를 도와달라는 약자 자신의 탄원이거나, 아니면 난 약자는 아니지만 저 약자를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50편의 3분의 1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그만큼 그 정도로는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고, 그러면 한 1000년 뒤로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는 어땠냐?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 남자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여자거나 이방 여자거나 아니면 이방인에 대해서 그 어떤 차별을 했음을 보여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관적으로 그 당시처럼 유대인이 지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고 잘났다고 요동하던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 같은 언행을 보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나는 저들같이 저렇게 니들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있을래. 그래서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당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딱 하나 복음서에서 야 이거 이럴 수 있나라고 의심스러운,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바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야 자녀들한테 밥 주는 거야. 그랬더니 자녀들한테 줄 밥을 개한테 주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모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깨닫고 고쳐줘요. 많은 사람들, 그 얘기 또 기니까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얘기 빼놓고는 예수님이 누굴 차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차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분이에요.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고 욕먹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창녀고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분들하고 그냥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시티즌십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앞으로 700-800년 후에나 사람들이 깨가지고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똑같은 인식을 예수님은 1700-800년 전에 이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나를 부당하게 박해하지 말아라. 이 양반이 예수를 전하니까 막 나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 이거 반역죄에 해당하는 짓거리를 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도르니까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지금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날 황제 앞으로 데려다줘. 이랬어요. 니들이 나 재판 못해. 로마 시민은 니들이 맘대로 재판해서 처형할 수 없어.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항소할 거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로마 시민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모든 자유인들이 다 로마 시민은 아니었었어요.
그 중에 일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로마 시민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특권이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함부로 못해요. 로마 시민은 그 누구도 총독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얘기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박해를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니들 나 그렇게 죽이면 니들도 큰일 나,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해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했을 때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하늘의 시민권 얘기를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인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신자들은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라는 얘기다. 시민권이 없는 놈들 다 지옥 갈 거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천당에 올라갈 거,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게 아주 단순하게.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첫째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그게 설령 천당의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천당 간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권을 천당에서 누릴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야말로 here and now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중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간 다음에 그런 게 있다면 하늘에 간 다음에 뭘 누릴까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과 지금 이 땅에 어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은 아직 그 시민권을 누릴 때가 아닌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국적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국적을 2개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만 얘기하면 다음 주에 마저 할 거예요. 답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양반은 하늘 시민권으로 어떤 특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무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의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권이 그렇듯이 다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있고 병역의 의무 있었어요. 그때도 다 로마 시민은 다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특권이 물론 더 많죠. 근데 다 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얘기할 때 항상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늘 시민권을 얘기 들어보신 분들 중에 어떤 의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놓고 다음 주에 싹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가 덜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